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켰다. 금요일 밤 서울의 심장부는 거대한 폭우에 갇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아스팔트 위를 광적으로 두드리는 빗줄기는 시야를 흐렸고 퇴근길 차량들의 붉은 후미등은 절망적인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바람은 빌딩 숲 사이를 울부짖으며 통과했고 견디다 못한 우산 몇 개가 까마귀의 시체처럼 거리를 굴러다녔다. 이 거친 교양곡 속에서 서문동 재개발, 예정지구의 한쪽 구석 한치에 온기도 허락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주황색 포장마차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비닐 천막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펄럭였고 빗물은 이음새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 안에 한지원이 있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육수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얼굴로 맞으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떼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이 작은 공간을 지키는데 고정되어 있었다. 두 아이 한결과 도윤이 포장마차 가장 안쪽 담요가 깔린 작은 상자 위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쌍둥이는 7살이었다. 이 시끄럽고 축축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조용했다. 아이들은 빗소리가 커질 때마다 움찔했지만 엄마의 등이 보이는 한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지원은 틈틈이 아이들을 돌아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 지옥 같은 밤에 그녀가 피워 올린 유일한 난로였다. 같은 시각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남의 한 초호화 빌딩 최상층, 유진건설의 CEO 강태준이 막 잔인한 전쟁을 끝내고 나왔다. 백상거라는 별명처럼 그는 적대적 M&A를 성공시키기 위해 상대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놓았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회의실을 나온 패배자들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주는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방금 처리가 완벽한 차 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마치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며 차창 밖에 혼돈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승리의 감흥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피로와 모든 것을 향한 경멸만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한남대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전기사인 김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룸미러를 통해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태준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어떻게든 가. 내일 아침 싱가포르 일정을 놓칠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기계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차선을 바꾸려 애썼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독일제 명차가 푸드득 경련하듯 몇 번 기침을 하더니 이내 시동이 꺼져버렸다. 엔진 경고등이 섬광처럼 번쩍였다. 김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 회장님,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강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경멸 이외에 감정 짜증을 동반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처리해.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지만 빗줄기는 이미 차체를 무자비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김비서가 다급하게 비상연락을 취하는 동안 태주는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들이 멈춘 곳은 하필이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곧 철거될 낡은 상가 거리 앞이었다. 불 꺼진 간판들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주황색 불빛 하나가 보였다. 포장마차였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세상에서 가난과 무능력 그리고 그것들이 풍기는 냄새를 가장 혐오했다. 김비서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회장님 폭우로 긴급 출동 서비스도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시간. 태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욕설을 내뱉는 대신 차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수백만 원짜리 수트를 순식간에 적셨다. 김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따라 나왔지만 태주는 이미 저 멀리 보이는 유일한 불빛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비를 피하고 뜨거운 무언가로 젖은 몸을 두고 이 불쾌한 상황을 잠시라도 잊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장소일지라도. 포장마차의 비닐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지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숨길 수 없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이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저런 눈빛의 남자는 처음이었다. 태주는 좁고 눅눅한 포장마차 내부를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구석에서 자신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는 두 아이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조리대, 그리고 자신을 덤덤하게 응시하는 여자를. 그는 아무렇게나 의자에 주저앉으며 젖은 재킷을 벗어 던졌다. 라면. 아무거나. 최대한 빨리.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자의 것이었다. 한지원은 남자의 무례함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이런 밤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날이 서 있기 마련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괜찮다는 눈빛을 보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님. 김치 라면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값비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빗물에 젖었는지 화면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젠장.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 진동하는 꿉꿉한 냄새,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 그리고 저 여자의 무표정한 얼굴까지도. 지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미리 우려낸 멸치 육수팩을 꺼내 냄비에 붓고 불을 올렸다. 냉장고에서 잘 익은 김치를 꺼내 먹기 좋게 썰고파와 고추를 다듬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수천 수만 번 반복된 생존의 몸짓이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굵어지고 상처가 났지만 그 어떤 비서의 타이핑보다도 망설임 없는 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너뜨린 회사의 늙은 전무를 떠올렸다. 그 역시 저런 손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감상 따위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구석의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이들은 이제 그를 경계하며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쉬, 괜찮아. 한결아. 지원이 아이들을 달래는 낮은 목소리가 태준의 귀에 거슬렸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다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어른의 전형이라고 생각했다. 포장마차 안은 라면이 끓는 소리와 빗소리로 가득 찼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가 태준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긴장감 넘치는 회의와 M&A 서류 검토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위장이 뒤틀리며 허기를 호소했다. 지원은 면발이 완벽하게 익었을 때 불을 껐다. 그녀는 면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송송 썬 파와 김가루, 그리고 정중앙의 날계란 하나를 조심스럽게 깨뜨려 올렸다. 뜨거운 국물이 계란 흰자를 살짝 익혔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치였다. 나왔습니다. 지원이 뚝배기 그릇을 태준 앞에 놓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 라면 한 그릇. 태준은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는 초라하기까지 한 음식이었다.
그는 이런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망설였다. 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하지만 맹렬한 추위와 허기가 그의 오만함을 억눌렀다. 그는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어 면발을 휘저었다. 반숙으로 익은 노른자가 터지며 붉은 국물과 섞여들었다. 태주는 인상을 찌푸린 채 그저 이 시간을 끝내기 위해 면 한 젓가락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국물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아삭한 김치가 입안에서 뒤섞였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모든 사고가 정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혀끝을 감도는 자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뇌 전체를 강타하는 날 것 그대로의 충격이었다. 잘 익은 김치의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것이 분명한 투박하지만 진한 육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반숙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 그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공들여 만든 수십만 원짜리 요리에서도 이런 원초적인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쇠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계가 멈췄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포장마차 안에 눅눅한 공기도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서류덤이나 적대적 M&A의 그래프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지우고 싶어 발버둥 쳤던 과거의 한 장면이었다. 눈발이 몰아치던 겨울밤. 단칸방의 외풍을 막으려 문틈마다 신문지를 구겨 넣었던 낡은 집. 전기장판조차 사치여서 어린 태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때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언손을 불며 생선을 팔고 돌아온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이 바로 이 김치 라면이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면을 건져주고 자신은 남은 국물에 찬밥을 말아 허기를 채웠다. 그는 그때의 라면 맛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성공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삭제했다. 가난은 죄악이었고 그 시절의 모든 기억은 수치였다. 그런데 지금 이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이름 모를 여자가 끓여준 단돈 몇천 원짜리 라면이 그 봉인을 깨뜨려 버렸다. 그때의 따뜻함 비참함,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던 미안함. 그 복합적인 감정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심장을 후려쳤다. 그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백상어가 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런 감정들을 죽여왔던가.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뚝배기 그릇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의 구석에 있던 두 아이가 동시에 움찔했다. 한결이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아저씨 화났나 봐. 한지원은 태준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처음 들어올 때의 오만함과는 다른, 마치 길을 잃은 맹수 같은 불안정한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도윤아. 아저씨 그냥 피곤하셔서 그래. 그녀는 곧장 아이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계와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맨몸으로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지원의 담담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유진건설의 강태준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는 어미였다. 태준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을 오랜만에 마주했다. 그의 부하 직원들, 경쟁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상황이 불쾌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이 라면도, 그것을 만든 이 여자도, 그리고 이 비좁고 역겨운 공간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 감정의 동요를 빨리 잠재우고 싶었다. 그는 다시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가려 애쓰며 남은 라면을 거의 억지로 입에 쑤셔 넣었다. 맛을 느끼는 감각은 이미 마비된 후였다. 그릇이 바닥을 드러내자마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마치 오물을 버리던 거친 동작이었다. 잔돈은 됐어. 그 말에는 이깟 음식에 내 시간을 쓴 값이다 라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돈으로 이 불쾌한 경험을 덮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비닐 천막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다시 폭풍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때마침 김 비서가 긴급 출동 차량의 도움을 받아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그를 향해 차를 몰고 오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태주는 대꾸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였다. 손님, 태주는 고개를 돌렸다. 한지원이 그가 던진 돈다발 중 단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에 쥔 채 비를 그대로 맞으며 그를 쫓아 나와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앞까지 걸어와 그의 손에 젖은 지폐들을 쥐어주었다. 태준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았지만 살얼음판 같은 위협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김치 라면값 5,000원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받으셔야죠. 저는 제가 일한 만큼만 법니다. 내가 버리라고 했다. 태준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동정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지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헛웃음을 쳤다. 동정이요, 손님 같은 분에게 동정받을 이유 없습니다. 이 돈 가져가세요. 5,000원짜리 라면을 팔았지 제 자존심을 판 적은 없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이 돈을 꽉 쥘 때까지 자신의 손을 떼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나 이런 가난에 찌든 사람에게서는. 그는 자신의 돈이, 자신의 권력이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빗물에 젖어 초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다. 지원은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뒤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기다리는 자신의 주황색 성체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태주는 손에 쥔 축축한 지폐 뭉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것이 마치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다. 회장님, 타시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재촉했다. 태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젖은 지폐를 아무렇게나 구겨 주머니에 쑤셔넣고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백미러로 태준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평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김 비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와 부딪힌 후에 깊은 혼란이었다. 태준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주황색 포장마차를 바라보았다. 저 작고 위태로운 불빛이 자신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지폐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남은 라면 국물의 온기와 그보다 더 강렬했던 여자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자존심을 판 적은 없다. 그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백상어 강태준의 삶에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건설의 심장부인 유진타워 70층. 강태준의 집무실은 전날 밤에 폭풍우가 닿을 수 없는 고요한 선격이었다. 그는 어젯밤 젖었던 수백만 원짜리 수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다려진 새로운 갑옷을 입은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도시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맞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싱가포르 투자건과 다음 주 주주총회에 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젯밤의 잔상이 안개처럼 끈질기게 피어올랐다. 혀끝을 감돌던 얼큰하고 깊은 라면 국물의 맛, 그리고 자존심을 판 적은 없다고 말하던 여자의 젖은 눈빛. 그는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축축한 지폐 뭉치를 책상 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불쾌한 기억을 씻어내려는 듯 손을 털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감 때문일 뿐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무자비한 M&A의 성공 뒤에 오는 일시적인 감정 소모.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경멸했다. 다시 백상어의 냉철함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 5분 당겨서 시작하지.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진건설의 핵심 임원들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아 상석에 앉은 태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전날 마무리된 M&A의 후속 조치를 기계처럼 정확하게 지시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모든 안건이 마무리될 무렵 박만석 부회장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유진건설의 창립 멤버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정치 감각과 잔인함으로 2인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태준에게 절대 복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누구보다 검고 탐욕스러웠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서문지구 복합재개발 사업건입니다. 박 부회장이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조감도를 띄웠다. 낡은 저층 상가지구가 최첨단 주상복합단지로 변모하는 그림이었다. 보시다시피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미 시의회와 구청 쪽 라인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불법으로 버티고 있는 노점상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정리라는 단어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법적으로는 한 푼도 줄 필요 없는 자들이지만 절차상 최소한의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부 철거,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2주 내로 깔끔하게 밀어버릴 계획입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넘기던 태블릿을 무심코 스크롤했다. 그는 이런 자잘한 정화 작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수익률 뿐이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는 철거 대상 지역의 상세 지도가 확대되어 있었다. 시구역 불법 노점상 밀집 지역, 익숙한 거리의 이름이었다. 어젯밤 그의 마이바흐가 멈춰 섰던 바로 그곳이었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뇌리에 주황색 포장마차의 위치가 위성사진처럼 정확하게 떠올랐다. 그 여자와 두 아이가 있던 곳. 그것이 지금 박 부회장이 밀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그 장소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다. 임원들은 태준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박 부회장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감정이 충돌했다. 백상어로서의 본능은 당장 철거를 명령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거대한 프로젝트를 망설이는 것은 수치였다. 하지만 동시에 혀끝에 남은 그 기묘한 온기와 자신에게 돈을 되돌려주던 여자의 당당함이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그냥 불쾌한 이물감이었다.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다시 냉철함을 되찾았다. 보상 절차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해 잡음 나오지 않도록. 그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그저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태준이 평소와 달리 절차를 언급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같은 시각 서문동. 폭풍우가 핥히고 간 거리는 처참했다.
한지원은 밤새 뒤집힌 천막을 겨우 바로 세우고 빗물에 젖은 집기들을 닦아내고 있었다. 쌍둥이 한결과 도윤은 유치원에 갈 시간이었지만 차마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작은 손으로 의자를 날랐다. 엄마, 이거 무거워. 한결이 낑낑대며 외쳤다.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한결이 다 컸네. 이제 유치원 가야지. 엄마 금방 정리할게. 그녀가 아이들을 챙겨 유치원 버스에 태우려던 순간이었다. 정장을 빼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친 인상의 남자 2명과 구청조끼를 입은 공무원 1명이 그녀의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한지원 씨 서문지구 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 점유 시설물 철거 행정 대집행 계고장입니다. 지원은 그 말을 즉각 이해하지 못했다. 네, 철거? 라니요. 남자가 딱딱하게 말했다. 이 지역 전체가 유진건설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전부 다 밀고 아파트 지을 겁니다. 2주 드립니다. 2주 안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2주. 유진건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주라니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장 입은 남자 중 하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보상 불법으로 장사해놓고 보상금도 바랍니까? 그래도 법적 최소 금액은 책정됐으니 이걸로 받으시오. 그가 내민 종이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사 비용은커녕 당장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주변의 다른 상인들도 자극했다. 옆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가 달려나와 울부짖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가 여기서 30년을 장사했어. 유진건설이 뭔데 우리를 내쫓아. 시끄럽습니다. 할머니 법대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지원은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손에 쥔 철거 계고장 한 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전 재산, 그녀와 2 아이의 생명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장나게 생겼다. 어젯밤 자신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경멸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역시 이런 부류의 인간이었을까? 힘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는 자들. 지원은 아이들 유치원 버스가 떠나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 무너지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다. 계고장이 떨어진 후 서문동 거리는 죽은 듯이 가라앉았다. 활기 넘치던 저녁 장사는 실종되었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숨과 욕설만 내뱉었다. 2주라는 시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구청에도 가보고 시의원 사무실 문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 할 뿐이다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거대한 유진건설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들은 먼지 같은 존재였다. 한지원 역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질 권리조차 없었다. 그녀가 쓰러지면 한결과 도윤 2 아이의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법률구조공단이며 시민단체를 알아봤지만 불법 점유라는 꼬리표는 족쇄가 되어 그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박살난 집기들 사이에서 멀쩡한 것들을 골라내며 다시 장사 준비를 시작했다. 떡볶이집 할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다. 새댁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봐야 내일 모레면 다 쫓겨날 판인데. 지원은 땀을 닦으며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살아야죠. 오늘 라면 한 그릇 못 팔면 내일 우리 애들 밥 굶어요. 쫓겨나더라도 서서 죽을 겁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절망에 빠진 상인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몇몇이 망설이다가 이내 각자의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저항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타워. 박만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문동 현장 사진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개고장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항은 생각보다 거셌다. 특히 상인들이 한지원을 중심으로 뭉쳐 변호사 선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더 거슬리는 것은 강태준의 태도였다. 그날 회의 이후 태준은 서문동 건에 대해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마치 관심 없다는 듯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났고 현지에서 다른 M&A 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처음에 태준이 그저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태준이 김 비서를 통해 철거 절차에 법적하자 유무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박 부회장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이 자식이 망설이고 있다. 그는 태준이 왜 갑자기 절차 따위를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라이벌 기업에서 태클이라도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에 입김이 있었나? 박만석은 태준이 그깟 라면 한 그릇에 감정적으로 흔들렸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태준의 망설임을 약점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자신의 추진력과 장악력을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서문동 프로젝트는 그가 개인적으로 뒷돈을 챙기기로 약속된 건이기도 했다. 철거가 늦어질수록 그의 주머니로 들어올 돈도 줄어드는 셈이었다. 회장님이 절차를 좋아하시니 절차를 앞당길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지. 박 부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 내선 전화를 걸었다. 나 박 부회장인데 JS 시큐리티에 조 실장 좀 연결해. 내 개인 폰으로. JS 시큐리티. 서류상으로는 유진건설의 하청을 받는 보안 용역 업체였지만 실상은 박만석이 관리하는 사설 폭력 집단이었다. 그들은 합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박만석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왔다. 몇 분 후 조 실장이라는 자의 거친 목소리가 박만석의 폰에서 흘러나왔다. 예, 부회장님. 웬일이십니까? 박 부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문동, 오늘 밤에 좀 시끄럽게 만들어야겠어. 애원우 정도로 말입니까?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마. 죽으면 골치 아파. 하지만 다시는 장사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특히 그 애 둘 데리고 장사한다는 여자 포장마차. 거기가 중심인 것 같으니 본보기를 보여줘. 알아들었나?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문동 거리는 평소보다 일찍 어둠에 잠겼다. 상인들은 불안감에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뿔뿔이 흩어졌다. 한지원만이 마지막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한결과 도윤은 포장마차 구석타며 더미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조심 움직였다. 밤 11시, 지원이 마지막으로 가스밸브를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정적을 깨고 육중한 발걸음 소리들이 거리를 울렸다. 검은색 유니폼에 JS 시큐리티라는 글자가 새겨진 10여 명의 사내가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들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감정이 없었고 행동은 기계적이었다. 뭐야? 당신들 누구요? 옆 가게에서 미처 떠나지 못했던 노부부가 소리쳤다. 조 실장으로 보이는 흉터 가득한 남자가 비웃으며 쇠 파이프로 노부부의 가판대를 내리쳤다. 시끄러워. 오늘부로 여긴 폐쇄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떡볶이 철판이 뒤집혔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검은 옷의 사내들은 거리를 휩쓸기 시작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포장마차를 부쉈다. 천막이 찢기고 의자가 공중으로 날아다녔다. 그것은 철거가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한지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즉시 잠든 아이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가장 안쪽 뒤집힌 상자더미 뒤로 밀어 넣어줬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의 입을 막았다. 쉿 한결아, 도윤아 절대 나오면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지 마.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숨기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조리대에 있던 가장 무겁고 단단한 것, 뜨거운 육수를 퍼내던 무쇠국자를 집어들었다. 조 실장이 마침내 지원의 포장마차 앞에 섰다. 그는 찢어진 천막을 소의 파이프로 걷어내며 안을 들여다봤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제일 악질이라던데. 애들 데리고 불쌍한 척하는 거 오늘부로 끝이야. 당장 나가. 지원이 국자를 겨누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걸로 뭐 하려고. 조 실장이 조롱하며 방망이를 휘둘렀다. 라면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튀었다. 그가 육수통을 발로 차려던 순간 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뜨거운 국자를 조 실장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악잡 조 실장이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팔을 감쌌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이 미친년이 그가 분노해 차 지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지원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날카로운 조리대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다. 엄마, 상자 뒤에서 아이들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괜찮아, 나오지 마. 지원이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서려 했다. 조 실장은 넘어진 지원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치켜들었다. 내년이 제일 고집이 세다지. 오늘 여기서 내년 장사 끝장내 주마. 그가 방망이를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격이 멈춰.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 실장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용역 깡패들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잘 훈련된 경호원들처럼 빈틈이 없었다. 뭐야, 너희들은? 조 실장이 경계하며 물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회장님, 현장입니다. 예상대로 JS 시큐리티 놈들입니다. 상황은? 싱가포르에서 막 귀국한 강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포장마차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목표였던 여성분 한지원 씨가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유진건설의 진짜 회장이 이걸 알고 있다고 박 부회장이 시킨 일이 아니었던가.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단단해졌다. 조 실장, 내 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일을 벌여 박만석이 시켰나. 조 실장이 당황하여 더듬거렸다. 그게 부회장님 지시는 지금 당장 내 놈들 전원 철수해. 그리고 내일 아침 내 놈과 박만석 둘 다 내 사무실로 굴러 들어와. 이건 명령이다. 1분이라도 늦거나 저 여자와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 더 대면 JS 시큐리티는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줄 알아.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백상어, 강태준의 사형 선고였다. 조 실장은 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알아챘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다급하게 외쳤다. 전원 철수 당장 빠져나와. 용역 깡패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리에는 파괴된 잔해와 지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지원은 피가 나는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태준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원은 남자를 경계하며 뿌리쳤다. 필요 없어. 당신들도 유진건설 사람이잖아.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이 숨은 곳으로 기어갔다. 경호원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전화를 연결한 채로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저희의 접근을 거부하십니다. 상처가 심해 보입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서문동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박 부회장이 용역업체를 움직이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싱가포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직속 경호팀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깟 노점상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지. 하지만 그는 조 실장의 방망이가 그 여자를 향하던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알았다. 거기서 대기해. 구급차는 내가 부르지.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 태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복잡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박만석에 대한 숙청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깨어난 낯선 감정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한지원은 박살난 포장마차의 잔해 속에서 두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조 실장과 검은 옷의 무리들은 강태준의 전화 한 통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공포의 여지는 채 가시지 않았다. 한결과 도윤은 엄마의 품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다. 찢어진 비닐 천막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지원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까 전화를 했던 태준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지원은 그를 뱀처럼 노려봤다. 저리가, 당신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유진건설의 개들이잖아. 쇼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경호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회장의 명령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한번 설득하려던 찰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깼다.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파괴된 거리를 혼란스럽게 비췄다. 경찰차 2대가 멈춰 섰고 뚱한 표정의 경찰관들이 느릿느릿 내렸다. 그들은 현장의 참혹함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박만석 부회장의 뒷돈을 받고 JS 시큐리티의 정리 작업을 묵인해주기로 한 서문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그저 소란 신고를 받고 마지못해 출동한 듯한 연기를 펼쳤다. 선임으로 보이는 김 경사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웬 소란이야 당신이지. 불법 노점상 한지원. 그는 다짜고짜 지원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저 사람들이 우릴 공격했어요. 깡패들이 와서 다 부쉈다고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김 경사는 코웃음을 쳤다. 공격, 우리가 받은 신고는 당신이 보안 요원들을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무세운 그런 거짓말을. 내 팔 안 보여요. 애들이 보고 있는데. 지원이 절규했지만 경찰의 눈은 차가웠다. 시끄럽고 일단 경찰서로 갑시다. 업무 방해 및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당신 때문에 이 일대가 전부 마비됐잖아. 김 경사는 박 부회장에게 약속한 대로 이 골치 아픈 여자를 현장에서 치워버릴 생각이었다. 김 경사가 지원의 멀쩡한 팔을 거칠게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현장으로 들어섰다. 2개의 헤드라이트가 무대 조명처럼 지원과 경찰을 동시에 비췄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다. 싱가포르에서 막 돌아온 그의 모습은 이 혼돈 속에서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했다. 김 경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절대 볼 일이 없을 법한 최고급 세단과 그보다 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를 보고 숨을 삼켰다.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이런 철거 직전에
빈민가의 마이바흐라니. 그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태준의 직속 경호원 2명이 즉시 그의 양옆에 섰다. 태준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두굽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유리 조각을 밟으며 사각거렸다. 그의 시선은 부서진 집기들, 겁에 질린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는 지원의 팔에 멈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모든 감정이 소거된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그는 지원을 체포하려던 김경사 앞에 멈춰섰다. 유진건설 대표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김경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유진건설이라면 이 구역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박만석 부회장 라인이었다. 아, 예. 서문지구대 김경사입니다. 여긴 어쩐 일로? 태준은 김경사의 말을 잘랐다. 내 재산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내 회사의 자산이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예,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 방해.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JS 시큐리티가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모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당신의 모습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태준이 턱짓을 하자 그의 경호원이 소형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영상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과와 검찰에 동시에 전송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시겠습니까? 태준의 눈은 웃음기 하나 없었다. 그는 이 하찮은 경찰 하나를 끝장내는 것쯤은 숨 쉬는 것보다 쉽다는 듯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경사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박만석 부회장이고 뭐고 당장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즉각 현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폭도들은 반드시 검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해. 구급차 이쪽으로 보내. 관할 구급차 말고 제일 빠른 VIP팀으로. 그는 이 부패한 지역 시스템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모여든 상인들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찰들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리에 모인 모든 이의 애쓰게 명확히 박혔다. 이 시간부로 서문지구의 모든 철거 및 퇴거 절차를 무기한 보류한다. 사람들의 입에서 동시에 헉하는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철거를 지시한 유진건설의 회장이 직접 철거를 중단시킨 것이다. 태준은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법적 윤리적 절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내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이곳에 손댈 수 없어. 그의 시선은 김경사를 꿰뚫었다. 현장 보존하고 피해자 진술부터 제대로 확보해. 그리고 JS 시큐리티 관련자들 전원 소환해. 한편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 박만석 부회장은 조 실장으로부터 철수했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당장 서문지구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경사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는 지구대장이 먼저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박만석의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멈췄다. 뭐라고? 그 자식이 거길 왜 가?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JS 시큐리티를 전원 소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감찰과에 넘기겠다고 협박까지. 저희는 이제 어떡합니까? 박만석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와장창 그가 들고 있던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강태준,
박만석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고작 노점상 계집 하나 때문에 그깟 라면 한 그릇이 뭐라고. 그는 태준의 망설임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칼날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유진건설에 패권을 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다시 서문동. 사설 구급차가 도착해 지원의 팔을 치료하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필요 없어. 당신이 보낸 사람이라면 안 믿어. 태준은 그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아이들이 당신이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지원의 마음에 꽂혔다. 당신의 자존심이 아이들의 안정감보다 중요합니까? 치료받아.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는 논리였다. 지원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구급대원에게 팔을 내밀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다시 채올랐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차를 향해 소리쳤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당신네 사업이잖아.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몬 유진건설의 회장이 이제는 자신을 구원한 셈이었다. 차창이 절반쯤 내려왔다. 태준의 냉막한 눈이 그녀를 바라봤다. 난 지저분한 일 처리를 용납 못해. 그리고 박만석의 방식은 아주 지저분했어. 그는 끝까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창이 닫히고 마이바흐는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사라졌다. 지원은 자신의 가게 잔해 속에 선 채 적의 수장이 내민 기괴한 보호막 아래 놓이게 되었다. 다음날 새벽 유진타워 10층 CEO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막동이 터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냉철했다. 어젯밤 서문동의 참상은 그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밀어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팔아 사적인 폭력을 자행한 박만석 부회장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경멸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이 촬영한 영상을 밤새 수십 번 돌려보았다. 야구 방망이가 한지원을 향해 치켜 올라가던 순간, 상자 뒤에서 터져나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는 자신의 심장이 왜 그토록 불쾌하게 반응했는지 분석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이성은 마비되고 본능적인 적개심만 들끓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냉철함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그는 한지원이라는 변수가 아니라 박만석이라는 종양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만석은 유진건설의 암세포였다. 자신의 허락 없이 용역 깡패를 동원해 프로젝트를 망치려 한 것은 CEO인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반역이었다. 오전 8시 정각. 박만석 부회장과 JS 시큐리티의 조 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태준의 집무실에 불려왔다. 조 실장은 어젯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박만석은 애써 평정을 가장했지만 그의 굳은 턱선이 밤새 그가 느꼈을 불안감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태준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등진 채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역광 때문에 어둡게 보였다. 설명해.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박만석이 한 걸음 나섰다. 회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조 실장이 실적에 눈이 멀어 과잉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내가 시킨 것 아닌가. 태준이 박만석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자네에게 법적 하자 없이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야구 방망이로 노점상을 때려 부수는 게 유진건설의 법적 절차였나. 박만석은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증거를 잡고 추궁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뱀이었다. 오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조속한 업무 처리를 지시했을 뿐 폭력을 사주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 실장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회장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박만석이 미리 입을 맞춘 시나리오였다. 조 실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박만석은 꼬리를 자르는 방식이었다. 태준은 그들의 유치한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박만석이 직접 때려 부숴라고 명령한 녹취 파일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늙은 여우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지금 당장 박만석을 해임할 명분은 부족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다른 칼을 갈고 있었다. 조 실장, 넌 오늘부로 유진건설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된다. JS 시큐리티와의 계약도 즉각 파기야. 태준이 선언했다. 그리고 박 부회장. 그는 천천히 박만석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서문동 프로젝트에서 손떼. 오늘부로 내가 직접 관할한다. 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부터... 박만석이 다급하게 반발하려 했지만 태준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자네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결제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자숙하고 있어. 그것은 사실상의 직무정지 선언이었다. 박만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쫓겨나듯 집무실을 나가자 태준은 즉시 법무팀장이자 자신의 신복인 윤상현 이사를 호출했다. 윤 이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날카로운 눈매의 소유자로 태준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윤 이사, 지금부터 자네 팀은 다른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특별 감사에 들어간다. 목표는 누굽니까? 윤 이사가 조용히 물었다. 박만석,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것, 특히 서문동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배어 있었다. 단순한 폭력 사주가 아닐 거다. 이 정도로 무리수를 뒀다는 건 뒤가 훨씬 더 구리다는 뜻이야. 태준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는 박만석이 그저 충성심을 보이려다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폭력 뒤에는 반드시 감춰야 할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을 터였다. 토지 매입 기록 인허가, 서류 하청업체 계약서, 그리고 박만석의 개인 법인 카드 내역까지 전부 다 가져와. 24시간 주지, 윤 이사의 법무팀과 내부 감사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타워의 비밀스러운 층에 위치한 워룸으로 집결했다. 그곳은 태준의 직속부대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적대적 M&A나 내부 숙청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되는 곳이었다. 수십 명의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서문동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한편 서문동 거리는 기묘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밤새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했지만 김 경사는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한지원을 피해자로 JS 시큐리티를 가해자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되자 지원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와 망가진 포장마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어젯밤의 충격으로 온몸이 욱신거렸다. 떡볶이집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상인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다. 세댁 괜찮아, 그 유진건설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 편을 들어준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은 놈들인데 왜 그랬는지. 그녀는 강태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지저분한 일처리를 용납 못해 그는 자신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부하가 어지럽힌 것을 치웠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때 지원은 거리 건너편에서 자신들을 주시하는 낯선 남자들을 발견했다. 어젯밤의 경호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비슷한 잘 훈련된 느낌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건설 현장 감리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지원과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저 사람들, 뭐지? 떡볶이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젯밤부터 저기 서 있더라고. 우리 지키는 건가? 아니면 감시하는 건가? 지원은 불안감에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다. 강태준의 보호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들이 있기에 박만석의 깡패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도 동시에 들었다. 그녀는 이 복잡한 감정이 싫었다. 같은 시각 유진타워의 워룸. 윤 이사가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는 태준의 집무실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를 띄웠다. 박 부회장이 서문동 재개발 계획 공식 발표 6개월 전부터 차명으로 유령 회사를 세워 그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화면에는 1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 회사들의 소유주는 모두 박만석의 친인척이거나 측근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헐값의 땅을 사들인 뒤 유진건설이 재개발을 시작하면 감정가를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챙길 계획이었습니다. JS 시큐리티를 동원해 노점상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려 한 것도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던 수작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윤 이사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만석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그리고 관할 구청장 간의 비밀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뇌물이 오갔습니다. 용적률을 불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무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만석은 단순히 횡령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건설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불법적인 거래를 자행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언론에 터진다면 서문동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유진건설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건 반역이야. 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놈은 회사를 통째로 좀먹고 있었어. 이제 싸움의 본질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한지원이라는 여자나 라면 한 그릇에 대한 감상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백상어의 생존을 건 숙청 작업이었다. 태준은 윤 이사에게 명령했다. 증거를 더 모아. 박만석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까지 전부 다 추적해. 그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냉정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내부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다. 유진타워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70층의 워룸과 68층의 박만석 부회장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져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만석은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수십 년간 심어둔 자신의 라인들을 통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을 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역공을 준비하며 조용히 칼을 갈았다. 강태준은 윤상현 이사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만석의 횡령과 배임 뇌물 수수 혐의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법적으로 그를 매장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태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사회와 주주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박만석의 숨통을 단번에 끊기 위해서는 법적인 서류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명분이었다. JS 시큐리티의 폭력 사태. 박만석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는 인간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야만 박만석이 경영상의 실수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중심에는 한지원이 있었다. 태주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나 비서를 보낼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가야 했다. 그 여자는 돈이나 지위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서문동 거리는 강태준의 철거 보류, 명령 이후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상인들은 부서진 가판대를 대충 수리했지만 장사를 재개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유진건설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한지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밤에는 망가진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었다. 거리 건너편 건설 현장 감리원 복장을 한 태준의 경호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보호였지만 동시에 감시였다. 지원은 이 숨막히는 친절이 폭력보다 더 두려웠다. 그녀가 막 잠든 아이들의 담요를 덮어주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무쇠국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는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비닐 천막이 스르륵 열렸다. 그곳에는 첫날 밤처럼 비에 젖지도 두 번째 밤처럼 분노에 차 있지도 않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불빛을 끄고 서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얘기 좀 하지. 한지원 씨. 지원은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무슨 꿍꿍이죠. 이제 와서 이 밤중에 여긴 왜 왔습니까? 당신 부하들이 저기서 나 똑똑히 감시하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멸시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부서진 의자 중 하나를 골라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도 없이 앉았다. 그 모습은 이질적이었지만 그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야. 박만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박만석, 당신네 부회장이잖아요. 당신들 내부 싸움에 왜 나를 끌어들입니까? 쇼하지 말고 용건만 말해요. 지원은 아이들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은 여전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래를 하러 왔어. 그는 서류 가방을 열지 않았다. 돈을 꺼내지도 않았다. 나는 박만석을 제거할 거야. 법적으로, 그리고 유진건설에서 영원히.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내 도움이요. 지원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다. 재벌 총수가 고작 노점상 아줌마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이라도 하겠다.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함정이 아니야. 논리적인 제안이지. 태주는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했다. 나는 박만석의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 사회와 언론을 움직일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그게 바로 JS 시큐리티의 폭력 사태야. 당신의 증언, 당신의 상처, 그리고 당신 아이들이 겪은 공포. 그것들이 필요해. 지원은 태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박만석을 공격할 무기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내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일을 당신들 싸움에 팔라고 당신이 뭔데? 당신도 똑같은 유진건설이잖아. 당신이 철거 중단시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고마워하길 바란 적 없어.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해관계의 문제지. 박만석은 내가 잠시 막아둔 것뿐이야. 내가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돌아와. 그리고 다음번엔 나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박만석은 당신을 증오해. 당신 때문에 나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다시 힘을 잡으면 당신과 당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거야.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들,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협박하는 건가요? 아니, 현실을 말해주는 거야.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은 당신이 해. 내 편에 서서 박만석을 끝장내고 이 거리에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당신의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다가 박만석의 복수의 모든 것을 잃을지. 그는 지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지원은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한결과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방망이가 자신을 향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만약 태준의 경호원들이 1분만 늦었더라면, 만약 그 방망이가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했더라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좋아요. 거래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줄게요. 그날 밤의 일, 그 전의 협박들, 다른 상인들의 증언까지 전부 모아주겠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지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말해, 내 아이들. 지원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내가 얘기해. 이 일에 끼어들어 박만석을 상대로 증언대에 서면 그놈들이 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내가 표적이 될 거라고. 그녀는 태준의 재킷을 붙잡을 듯 손을 뻗었다가 이내 주먹을 쥐었다. 당신의 부적이 뭐고? 수준으로는 안 돼요. 감시가 아니라 완벽한 안전 보장이 필요해. 내 아이들 한결이와 도윤이 24시간. 내가 장사하는 동안,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심지어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당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아이들을 지켜줘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이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증언을 걸고 아이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한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라면을 팔던 무표정한 여자가 없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적의 수장과 단판을 벌이는 어미 맹수만이 있었다. 태준은 이 거래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음을 알았다. 오히려 이 여자의 결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좋아. 태준이 짧게 대답했다. 내 직속 경호팀 중에서 최정계 요원들로 붙이지. 유치원에는 새로운 교사 보조 인력으로 위장시켜 투입하고 이 포장마차 주변에도 24시간 밀착 경호를 배치하겠어. 당신과 아이들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거야. 박만석은 물론이고 그 위에 누구라도. 이것은 백상어 강태준의 약속이었다. 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비틀거렸다. 태준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지만 지원은 그가 닿기 전에 조리대를 붙잡고 스스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동정을 거부했다. 증거는 윤상현 이사편으로 보내도록 하지. 당신의 진술을 기록할 변호사들도 함께 갈 거야. 태준은 용건이 끝났다는 듯 돌아섰다. 강태준 씨, 지원이 그의 등을 향해 불렀다. 태준이 멈춰 섰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야? 왜 나를, 왜 우리를? 그녀는 답을 원했다. 이 모든 혼란의 이유를. 태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말했잖아. 난 지저분한 일처리를 싫어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며 덧붙였다. 그리고 난 빚지는 것도 싫어하거든. 그가 무슨 빚을 말하는지 지원은 알 수 없었다. 태준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걸어가 채 올랐다. 차가 사라진 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방금 악마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악마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무쇠 국자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의 무기는 국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재벌 총수의 권력이었다. 불편한 동맹이 체결되었다. 불편한 동맹이 체결된 후 서문동 거리의 공기는 기묘하게 바뀌었다. 한지원의 포장마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강태준이 약속한 보호는 즉각적이고 철저했다. 낮에는 아이들의 유치원 그림자 교사로 위장한 여성 경호원이 밤에는 거리 곳곳에 건설 감리자나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한 남성 경호원들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지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안전이 확보되자 지원은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유진건설의 윤상현 이사가 보낸 변호사들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진술했다. JS 시큐리티의 첫 번째 협박부터 박만석의 부하들이 개고장을 들고 와서 모욕을 주었던 일, 그리고 그날 밤에 끔찍했던 폭력 사태까지. 그녀의 증언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고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했다. 지원이 유진건설의 보호 아래 방역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자 두려움에 떨던 다른 상인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떡볶이 할머니를 필두로 자신들이 겪었던 협박과 금품 요구 사실을 변호사팀에 털어놓았다. 한지원이라는 개인의 저항은 서문동 상인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번져나갔다. 태주는 박만석을 칠 가장 강력한 명분을 손에 넣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타워 68층. 박만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맹수처럼 갇혀 있었다.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그의 모든 결제 라인은 막혔다. 강태준의 내부 감사팀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자금줄을 파고들었고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계좌들이 하나둘 동결되기 시작했다. 시의회와 구청에 심어두었던 그의 라인들도 태준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할까 두려워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코너에 몰렸다. 강태준, 그 애송이가 감히 나를. 박만석은 분노로 이가 갈렸다. 그는 태준이 법적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 자신을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임을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횡령 배임 뇌물 수수 혐의로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태준의 법률적 공세가 느리지만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속도를 이길 수 없다면 판 자체를 뒤엎어야 했다. 더 빠르고 더 지저분한 방식으로. 그래 내 놈이 그 계집을 피해자로 내세워 명분을 만들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 계집을 가해자로 만들어주지. 박만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태준이 한지원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것은 몰랐지만 그 여자가 태준의 방역에 핵심적인 도덕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 무기를 부러뜨리면 태준의 공격도 힘을 잃을 것이었다. 그는 JS 시큐리티 같은 무식한 깡패들이 아닌 더 교활한 해결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 자신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먹던 삼류 인터넷 타블로이드 신문 시사포커스의 김 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 특종 하나 줄까? 불법 노점상이 아이들까지 팔아가며 손님들한테 독을 팔고 있다는 특종. 마지막으로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그에게 뇌물을 받고 서문동 재개발 인허가를 도왔던 관할구청의 보건 위생과장이었다. 과장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작은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서문동에서 식중독 사건이 하나 터질 겁니다. 며칠 후 지원의 포장마차는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상인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비록 부서진 천막을 임시로 기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펄펄 끓는 육수 솥에서는 희망의 김이 피어올랐다. 태준의 경호가 삼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험악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중년 남성 2명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들은 조용히 라면 2그릇을 시켜 먹고는 값을 치르고 사라졌다. 지원은 그들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이 박만석이 설치한 함정의 시작이었다. 2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 중년 남성 2명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그들은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시사포커스의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응급실에 나타나 그들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뒤집혔다. 충격 단독. 서문동 불법 노점상 손님에게 썩은 재료로 끓인 독극물 라면. 판매. 2아이 방패막이 삼아 비위생적 환경 방치. 기사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다. 김 기자는 한지원의 포장마차가 얼마나 더럽고 비위생적인지, 그녀가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엄마인지에 대해 소설을 써 내려갔다. 그는 어제 그 배우들이 몰래 촬영한 포장마차 내부 사진 교묘하게 쓰레기통이 부각된까지 첨부했다. 박만석은 익명의 공익 제보자를 가장해 서문동 일대의 노점상들이 모두 비위생적이라는 가짜뉴스를 다른 언론사에도 흘렸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전날까지 재벌의 폭력에 맞선 용감한 싱글맘이었던 한지원은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학대하고 손님을 독살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박만석의 압력을 받은 구청 위생과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언론에 터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보건 위생과 직원들과 경찰, 그리고 김 기자를 포함한 기자들까지 대동하고 서문동으로 출동했다. 한지원 씨 식중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장 영업 중단하고 위생검사 받으셔야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고압적으로 소리치며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원의 해명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검사를 하는 척하던 한 직원이 어제 그 배우들이 몰래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었던 썩은 고기 조각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걸로 음식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당신 미쳤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 함정을 판 거라고. 지원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위생과장은 그 자리에서 영업장 영구 폐쇄 명령서를 그녀의 얼굴에 내던졌다. 공공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죄로 당신의 모든 영업 집기를 증거물로 압수하겠소. 그들은 지원의 솥과 그릇 의자까지 닥치는 대로 트럭에 실었다. 지원의 생명줄이 그녀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만석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본 게임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경찰과 위생과 직원들 뒤에서 점잖은 옷차림의 여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CPS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한지원 씨, 저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가 한결이와 도윤이 2 아동을 극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고 있으며 현재 식중디독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및 반김 혐의로 긴급 조사를 실시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동학대. 내가 내 새끼들을 학대했다고요. 지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는 것 자체가 정서적, 신체적 학대입니다. 더구나 지금 당신은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 아동을 저희 기관에서 임시로 분리보호 조치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이 숨어있는 포장마차 안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안 돼. 내 새끼들한테 손대지 마. 지원이 이성을 잃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아이들 유치원에서 그림자 교사로 위장 근무 중이던 여성 경호원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 이미 유치원에서 하원시켜 데리고 있던 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대신 지원의 주변을 감시하던 태준의 남성 경호팀장, 윤상현 이사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 자격증도 소지한
이 인파를 뚫고 나섰다. 그는 감리원 복장이 아닌 완벽한 변호사 차림이었다. 그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했다. 한지원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XX 죄의거 현행범 체포 상황이 아니며 아동에게 명백한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절차적 오류를 범하지 마시죠.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법률 전문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옆에 있던 경찰이 나섰다. 변호사 양반, 지금 이 여자는 식중독 사건의 중요 피의자요.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시고 비키시죠. 한지원 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호팀장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막았지만 식중독 사건으로 정식 고발이 들어간 이상 경찰의 연행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경찰 2명이 지원의 양팔을 붙잡았다. 안 돼, 난 안 갔어. 이건 함정이야. 지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차가운 쇠부티가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갑이었다. 김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엄마.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의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두 아이가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소음에 묻혔다. 한지원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범죄자처럼 경찰차에 구겨 넣어줬다. 그녀는 강태준을 믿었던 자신의 선택을 처절하게 후회했다. 그 시각 박만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생중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값비싼 시가를 입에 물었다. 어디 해보시지 강태진. 내 놈의 순결한 피해자는 이제 전 국민의 독극물 파는 애 엄마가 됐으니. 같은 시각 다른 회의를 마치고 유진타워로 복귀하던 강태준의 마이바흐. 그의 태블릿에 긴급 속보가 떴다. 속보. 서문동 독극물 라면 노점상 주인 결국 수갑차고 연행. 태블릿을 든 태준의 손에 핏줄이 섰다.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박만석의 비열함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서문지구대 조사실은 공기마저 얼어붙어 있었다. 한지원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김경사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쇠붙이의 냉기가 피부에 스며든 듯 했다. 바깥에서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넣은 게 아니라고. 그럼 저 식중독 환자들은 땅에서 솟아났나? 김경사가 이가 누렇게 낀 웃음을 흘리며 조서를 탁탁 쳤다. 그는 한지원을 단순한 식중독 사범이 아니라 흉악범 다루듯 했다. 박만석 부회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공포보다 더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 제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아, 그의 애들,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 당신 같은 독극물 사범한테서 분리 조치하려고 대기 중이야. 당신처럼 파렴치한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다 보육원이 100배 낫지. 김경사가 악의적으로 말했다. 그 말은 칼이 되어 지원의 심장을 꿰뚫었다. 보육원, 분리조치, 강태준. 그녀는 그 남자를 믿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그러나 결국 그는 똑같은 놈이었다. 그녀는 이용당하고 버려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이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유진타워로 향하는 마이바흐 뒷좌석. 강태준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속보, 사진을 보고 있었다.
경찰차에 오르며 절망적으로 고개를 숙인 한지원의 모습. 그 옆에는 수갑이라는 단어가 선명했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다. 박만석은 선을 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공격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비열한 인격 살인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라면 한 그릇이 깨웠던 낯선 감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것은 백상어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는 윤상현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탓에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윤 이사, 플랜 B 지금 당장 실행해. 수화기 너머에 윤 이사가 잠시 숨을 삼켰다. 회장님, 아직 박 부회장의 해외 계좌 증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반격의 여지를... 필요 없어. 태준이 말을 잘랐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그놈 목을 자르기엔 충분해. 아니 넘쳐.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30분 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30분 말입니까? 하지만 명분은 내가 만들지. 그리고 2단계도 동시에 진행해.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우리가 확보한 라인에 연락해. 서문지구대와 구청위생과 그리고 시사포커스 김 기자에게 박만석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증거 지금 당장 넘겨. 한지원 씨 1분 내로 석방시켜. 그 여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우리 측 핵심 증인이라고. 유진타워 70층 이사회 회의실.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에 이사들은 불만과 의혹이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다. 박만석 부회장 역시 호출을 받았다. 그는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이사로서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박만석은 강태준이 한지원 사건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패닉 상태로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회에 태준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프로젝트 중단을 공격하며 이사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생각이었다. 회장님, 이 밤중에 이사들을 전부 소집하시다니. 그 서문동 거지들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해명이라도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박만석이 선제 공격을 날렸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서문동 관련 악성 기사는 그들도 이미 접한 터였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만석의 조롱을 무시하고 윤상현 이사에게 턱짓을 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이사님들의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내부에 자라난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 뜬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박만석 부회장은 서문동 재개발 계획 발표, 6개월 전 12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했습니다. 윤 이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박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헐값의 토지를 매입한 뒤 유진건설에 보상금을 부풀려 최소 1,0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만석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이름 차명 계좌 번호가 명확하게 떠올랐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 전체를 뒤흔들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이었다. 거짓말, 전부 조작이야. 내 놈이 나를 음해하려고. 박만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조작이라고 그럼 자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찍힌 이 돈은 뭔가 서문동 시의회 도시계획위원장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송금된 내용 말이야. 이것도 조작인가? 태준이 태블릿을 스크린에 미러링하자 박만석의 비밀 송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만석은 숨이 막혔다. 태준이 자신의 해외 계좌까지 털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이건 경영상의 판단이었어.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행이었다고
회사를 위해서 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JS 시큐리티를 동원해 폭력을 사주하고 무고한 상인들을 짓밟은 것도 회사를 위해서였나. 그건 조 실장의 독단이었다고 이미 말했지 않나. 그랬지.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 터진 독극물 라면 스캔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박만석은 순간 움찔했다. 태준이 그것까지 알 줄은 몰랐다. 그건 그 여자의 위생 불량 때문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과연 그럴까? 태준이 신호를 보냈다. 윤 이사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다. 식중독에 걸렸다던 두 남자가 사건 발생 하루 전 박만석의 최측근 비서와 은밀하게 만나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었다. 이어서 그 두 남자의 계좌로 박만석의 차명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내역이 떴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만석이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식중독 사건을 조작했다는 증거였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윤 이사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만석과 시사포커스, 김 기자, 그리고 관할구청 위생과장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썩은 고기를 몰래 넣어두라는 지시, 아동학대로 엮어서 싹을 잘라버리라는 박만석의 육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만석 부회장, 당신은 자신의 배임 횡령을 덮기 위해 조작된 스캔들을 만들고 언론을 매수하고 공무원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유진건설의 주가는 내일 아침 폭락할 것이고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회사를 위한 관행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박만석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같은 시각 서문지구대 조사실. 김 경사가 한지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문지구대장보다 훨씬 높아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동훈 검사입니다. 이 사건 지금부터 저희가 인수합니다. 김 경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 검사님, 고작 식중독 사건 때문에 특수부가 왜? 한 검사는 그를 경멸하듯 쳐다봤다. 식중독 박만석 부회장에게 뇌물 받고 증거 조작한 혐의로 자네를 체포하러 온 거야, 김 경사. 한 검사의 말에 뒤따라온 수사관들이 얼어붙은 김 경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지원 씨, 당신은 이제 피의자가 아닙니다. 박만석 횡령 및 부패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지원의 앞에 놓인 혐의 조서를 찢어버렸다. 지원은 이 급박한 반전을 이해할 수 없어가 여져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조사실 문과의 태준의 경호팀장이자 변호사였던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유진타워 최상층 호텔 스위트룸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다시 이사회 회의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만석 부회장의 모든 직위 해제 및 이사직 파면을 위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침묵. 그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가결되었습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강태준. 박만석이 최후의 발악을 했다. 내 놈 혼자 깨끗한 줄 알아.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내 놈도 이 회사도 전부 끌고 지옥으로 가주마. 그가 태준을 향해 달려들려던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스르륵 열렸다. 방금 전 서문지구대에 나타났던 한동훈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박만석을 지나쳐 곧장 그에게로 향했다. 박만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 검사가 박만석의 면전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박만석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이사회에서의 해임과 동시에 검찰의 체포. 이것은 강태준이 처음부터 짜놓은 완벽한 각본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으나 실은 백상거에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먹잇감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이 박만석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수십 년간 유진건설의 2인자로 군림했던 그의 시대가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태준을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강태준, 이 악마 같은 놈, 그깟 라면 한 그릇에 내 놈이 날.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준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이사들을 돌아보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암세포는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서문동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다시 논의합시다. 상생을 주제로.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서문지구대 조사실의 문이 열렸을 때 한지원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은 차가운 교도관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비서실 소속 변호사이자 그날 밤 아이들을 지켜주었던 그 경호팀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외투를 건네며 말했다. 한지원 씨, 모든 혐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가시죠.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로봇처럼 차에 올랐다. 차는 유진타워의 꼭대기, VVIP만 출입할 수 있는 로열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엄만 하는 외침과 함께 한결이와 도윤이가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최고급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방 안에는 그들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장난감과 과일들이 가득했다. 지원은 그제야 무너졌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유진건설 박만석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천문학적인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심지어 증거 조작을 위한 식중독 사건 자작극까지. 그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유진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 선 그는 백상어의 냉혹함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유진건설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그는 박만석 개인의 비리를 넘어 그동안 유진건설이 자행해온 무자비한 개발 방식 자체를 비판했다. 이윤 추구라는 명목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특히 서문동 사태는 유진건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사회가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다. 그는 이어서 폭탄 선언을 했다. 이에 기존의 서문동 복합 재개발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대신 우리는 서문 상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할 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밀어버리는 재개발이 아닙니다. 기존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며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함께 사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지원을 언급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신 한지원 씨와 서문동 상인 여러분께 유진건설은 모든 법적 물질적 보상을 다할 것이며 그분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은 끝났고 강태준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스위트룸에서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지원을 찾아왔다. 지원은 더 이상 그를 경계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이 거대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당신은 사업가잖아요. 손해보는 짓이잖아요. 태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박만석의 방식대로 갔다면 당장은 이익을 봤겠지. 하지만 그 기반은 썩어 있었어. 회사는 언젠가 무너졌을 거야. 암세포는 도려내야 했고 지금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냉기 대신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빚을 갚는 거라고도 했잖아. 지원은 그 말의 의미를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서문 상생 프로젝트 1호 입점 계약서이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 내역서였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돈을 받고 아이들과 어디든 떠나도 좋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못해. 지원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돈이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방 한 칸을 사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떠나지 않아요. 지원의 눈이 다시 단단해졌다. 나는 여기서 라면을 팔 거예요. 그게 내 일이고 내 자존심이니까. 당신이 말한 그 상생이라는 게 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녀는 보상금 서류는 밀어내고 입점 계약서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진짜 미소였다. 좋아. 그럼 서문동 1호점 사장님으로 당신의 레시피가 필요하겠군. 유진건설의 구내식당 메뉴가 형편없거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박만석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공무원과 언론인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문동 거리는 놀랍게 변모했다. 흉물스럽던 재개발 가림막은 사라졌다. 대신 낡고 위험했던 기반시설이 모두 교체되었고 전통시장의 멋을 살린 깔끔한 거리가 조성되었다. 그 거리의 한가운데 가장 목 좋은 곳에 한지원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 더 이상 비바람이 새는 주황색 천막이 아니었다. 한결 도윤 라면이라는 정식 간판이 달린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다. 그녀는 유진건설의 지원을 받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위생교육도 이수했다. 그녀는 이제 불법 노점상이 아닌 당당한 자영업자 한지원이었다. 떡볶이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상인들도 모두 새로운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서문 상생시장은 옛 정취와 현대적인 깔끔함이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진건설은 단기적인 이익은 포기했지만 상생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얻으며 주가를 회복했고 더 큰 신뢰를 얻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지원의 가게 문이 열렸다. 엄마다 아저씨 오셨어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 숙제를 하던 한결이와 도윤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입구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완벽한 수트 대신 편안한 니트 스웨터를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백상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다. 숙제 다 했어. 오늘은 아저씨가 검사할 건데. 지난 6개월간 그는 프로젝트 점검이라는 핑계로 꾸준히 이 가게를 찾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 지원이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았다. 태주는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그의 양옆에 달라붙었다. 늘 먹던 걸로 부탁하지. 태준이 말했다. 지원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였다. 태준은 아이들이 내민 그림 숙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서툰 글씨를 칭찬해 주었다. 그 모습은 냉혈한 CEO가 아니라 그저 조카들을 돌보는 다정한 삼촌의 모습이었다.
곧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라면 3그릇이 테이블에 놓였다. 태준의 그릇에는 계란 노른자가 2개 들어가 있었다. 지원의 작은 배려였다. 3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면발을 넘기는 소리, 아삭한 김치를 씹는 소리가 따뜻한 가게 안을 채웠다. 그날 밤 태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던 바로 그 맛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맛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태준은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깊고 따뜻하고 진한 맛. 그것은 이제 그에게 집의 맛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나 분노가 없었다. 없었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는 이에 대한 따뜻한 온기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비에 젖은 포장마차에서 그녀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은 그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잃어버렸던 그의 마음을 되찾아준 것이었다. 백상원은 사라지고 한 사람 강태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그들 모두를 감싸고 있었다.